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손해신 예.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 45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K방역과 그다음에 K메디컬에 대한 이 중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그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김명옥 선생님께서 저희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김명옥 선생님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굉장히 오랫동안 재직하시고 퇴사를 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자료 만들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마이크 여시고 환영의 인사, 감사의 인사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영웅 선생님께서는 요거 한번 자기 이렇게 좀 어떤 분이신지 소개 부탁드리고 저희 안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영해 예. 주세요.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이팅! 아유, 이 들어보니까 다 들리네. 예. 감사합니다. 낯익은 목소리도 막 들려요. 들어보니까 이 누구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네요. 미 선생님 반가워요. 예, 저는 건강보험공단에 89년 우리나라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던 그때 처음에 89년 창립 멤버로 입사를 해서 32년간 재직하고 퇴직하고 이제 2020년도 퇴직 이후에는 관광통역사로서 어떤 취미이자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서 지금은 관광통역사인 김영옥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달라는 회장님의 이제 얘기가 있으셔서 뭐 그래도 오랫동안 일했던 곳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케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던 국민 곁에서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 여러분한테 다가가고자 하는 주장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옛날에 이제 지금 젊으신 분들은 잘 이해 안 될 수는 있어도 80년대 초반에만 해도 시골에서 누구 집 내는 뭐 아들이나 딸이나 자식 농사 잘 지었더라. 뭐 서울 가서 또는 대구 가서 취직해서 뭐 건강보험증도 보내왔더라. 그 집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큰 회사 다니는 사람만 건강보험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자랑으로 여기고 했던 시절이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89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하게끔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4대 보험 뭐 취직했다면서 거기 4대 보험 되냐? 아이 4대 보험이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4대 보험이 뭐냐? 제일 거기에 4대 보험의 선두에 있는 게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국민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부담 없이 병원 가서 진료비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이제 보험으로 처리해 주는 게 이게 건강보험이고, 국민연금은 이 4개가 4대 보험이라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를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실은 5대 보험이라고 주장을 하고 5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요것까지 5대 보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그런 거고 국민연금은 뭐냐? 퇴직 이후에 젊었을 때 월급이나 아니면은 내가 매월 얼마씩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 이후에 지금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옛날에는 다 60세였지만 지금은 연령별로 62세, 63세, 64세 이렇게 조금 늦춰졌죠. 재정 고갈 문제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수령 시기가 조금 늦어졌는데 이게 국민연금이고 고용보험은 뜻하지 않게 내가 실업자가 되었어. 또 일자리를 찾아야 돼. 요런 임시적인 실업이 되었을 때 한시적인 실업 상태에서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그게 고용보험이고 산재보험은 회사 일을 하다가 다쳤어. 내가 일을 못 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진료비라든가 기타 보장에 도와주는 부분이 산재보험입니다. 이 네 가지를 4대 보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중에서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이 어떻게 이 프로세스가 흘러가고 있는 걸까? 보면은 맨 위에 이제 정부기관이 복지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저희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어떤 관련 법률 통과나 이런 어, 예산이라든가 복지부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죠. 그리고 복지부가 있고 그다음에 가입자인 국민 여러분 그렇게 가입자가 계시고 그리고 공급자 병원이나 의원이나 이 공급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는 또 유사한 기관으로 심사평가원이 있습니다. 가입자는 저희 건강보험공단에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아기가 출생했다든지 직장에 들어갔다, 직장에 퇴사했다 이런 것을 신고를 해주고 그리고 또 병원을 이용하고 병원을 이용하면은 그 중에서 전체 진료비 중에서 전체 진료비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 그러면은 본인은 한 2만 원 정도 내고 나머지는 공급자인 병원이 알아서 공단에다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병원비가 원래 2만 원, 진료비가 원래 2만 원인 줄 알더라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병원비는 더 비싸요. 국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 더 비싸지만 그 중에서 일정 부분만 내가 납부를 하고 이 병원에서 공단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이 그 보험료를 걷어들여 가지고 국민들이 병원에 진료한 그 내역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단에 돈 달라고 할 때 지급을 하고 이런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는 관리 운영 체계가 건강보험공단 제도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병원에 가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납부한다고 했는데 이 본인 일부 부담금은 대체적으로 입원은 20%, 외래는 30%, 약국은 30%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 질병, 뭐 암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암에 걸려서 딱 생각해도 암은 중증이고 이 일을 못할 수도 있고 가게가 어느 한 세대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럴 경우에 그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부담금을 이런 경우는 5%만 내라라고 그 합니다. 제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게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클 거냐에 따라 가지고 본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신약이 개발됐는데 건강보험 급여 범위 안에 제도에 들어와야겠는데 아직은 너무 대중화하기는 의심스러울 때 본인 부담금을 높여갖고 받는다든지 이런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본인 일부 부담금 상한액이라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를 전 국민이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 납부 능력을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적게 내는 사람은 1등급, 한 200만 원 내는 사람은 10등급. 그런데 1년에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냈다. 그러면은 1등급에는 보험료를 뭐 2만 원 낸다. 그러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연간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내었으니까 기준이 뭐 100만 원이다. 100만 원에서 초과하나 400만 원에서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일부는 다시 돌려줍니다. 이게 우리 제도라는 것은 어 지향하고자 하는 게 가 그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 가정의 형편에 맞게 부담을 덜어 주느냐, 그런 취지로 제도 운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돌아보기 전에 다른 나라 제도를 살짝 보면은 일단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리스크, 어떤 불행,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돈을 그 가입자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낸 돈을 모아서 어떤 위험한 가정이나 대비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SHI 사회보험입니다. 그런데 사회보험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험료로 대체를 해 주지만 "너도 일부분 납부해라." 하는 게 독일이나 프랑스인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를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한 보험자가 하나예요, 우리나라에는. 이 하나의 단일한 보험자가 전 국민을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특히 NHI라고 합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각 가정마다 건강보험료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고 회사로 대표가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가 보험료 납부, 또 요건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납부 의무 제도 안에 들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건강보험료로 구별하지 않아. 다만 세금을 거둘 뿐이야. 세금을 좀 많이 걷겠죠. 이걸 가지고 세금을 왕창 걷어 가지고 의사들도 월급 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일단 조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국민보건서비스, 영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해외 사례 중에서 미국을 한번 살펴보면은 나는 이 자료를 공단에서 받아서 내가 알려드리기는 해도 사실은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원래 그 유럽에서 식민지 대륙 개척해 가지고 큰 넓은 땅에 공짜로 있단다 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미국으로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민을 가서 거기서 개척하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사고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건강보험, 의료보험도 시장에 맡긴다가 굉장히 시장에 맡긴다 정책이야. 적자 생존.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어요, 여기는. 그래서 노인이나 저소득층, 케어가 필요한 20%만 건강보험 공공부분 의료보험을 가입시켜 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을 보게 해 주고 나머지 80%는 너희들은 알아서 보험회사 가입해서 알아서 니네들이 보험 내고 병원 이용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한 60% 정도는 민간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20%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낼 수가 없어. 20%는 의료보험, 건강보험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옛날에 빌 클린턴 대통령 있을 때 힐러리 여사도 이 미국의 의료 제도를 개선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성공은 못했죠. 지금도. 지금 여기 보면은 안재욱 씨가 미국에서 뭐 지주 마카
출혈 수술을 하려고 그랬는데 수술비가 5억이야. 우리나라는 500만 원 돼. 수술비도 비싸지만 개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굉장히 비싼 거죠. 요 밑에 하단에 보면은 미국은 월 $1,000, 126만 원을 낸다면은 우리나라는 12만 원, 11분의 1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을 내고 있죠. 저도 해외여행 가서 그 이탈리아 여행 가서 우리나라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는 의료 전문의 마치고 이제 개업할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뭐 이런저런 내가 공단에 있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대화를 나눴는데 자기는 미국에 가서 개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미국은 의사 입장에서는 좋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이렇게 건강보험료 내는 게 너무 무서워서 건강보험료 때문에 파산한다는 비율이 굉장히 많다고 이 통계 보시면 62%라고 합니다. 저 인터넷 뒤져봐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영국 같은 경우는 좀 아까 설명드렸는데 세금을 걷어서 열암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복지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부 조세로 80%, 국민보험기여금이라는 걸 기여금을 조달해서 거기서 20%. 그래서 환자 본인이 병원을 이용했을 때는 1 내지 2%를 납부를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죠. 대신에 영국은 1차 의료, 2차 의료가 있어요. 학생이 대학의 의과를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95% 이상의 전문의가 되죠. 공부를 더 하고 더 하고 대학 6년 공부하고 그리고 또 더 30대 중반에 전문의를 따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영국은 의대에 들어가서 전문의 안 따요. 1년에 전문의 따서 마치는 사람이 뭐 1년에 5명, 나 이게 뭐 5명 연간 다 이해가 안 돼. 그 정도로 일반의를 의사가 돼. 일반의사가 돼.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배당을 받아. 그 동네 예를 들어 부천, 뭐 중동 그 지역에 인구수가 뭐 3,000명을 내가 케어하는 담당 주치의야. 그러면 국가에서 네가 케어하는 그 환자 수가 진료를 100번을 했든 200번을 했든 상관 안 해. 네가 맡아 있는 인두제야. 케어하는 대상이 3,000명 꼬박이 두당 얼마 이렇게 해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자가 대한민국 사람이 여기 가서 처음에 적응이 되게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병원 가면은 그렇지 않는데 여기는 내가 감기가 들어서 병원에 가서 아파요.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이렇게 불편해요. 얘기하면은 의사가 진단을 해. 그래요. 당신은 심한 독감이 걸렸네요. 예. 그래요. 집에 가서 따뜻한 물 마시고 푹 쉬시면 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주사도 안 줘요? 약 안 줘요?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웬만하면은 약을 안 먹고 낫는 게 좋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약을 내 돈으로 비치해서 줘야 된다는 거지. 싫은 거야. 싫은 음. 것도 있지만 음. 또 그렇구나. 뭐 항생제 많이 써서 좋을 건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리 아픈데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니까 위장이 탈라니까 위장도 보호하는 약까지 해가지고 풀세트로 우리는 처방을 해주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 그게 너무 익숙해진 거야. 예예. 그런데 해외 나가면 그게 아닌 거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게 영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영국에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진료를 받겠다고 진료 신청을 하면은 지금 대기 환자가 많아서 한 달 있다가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야.
물론 그렇게 진료받아도 되는 질병도 있지만 내가 당장이 아픈데 한 달 있다가 오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리고 이 2차 좀 더 내가 중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반드시 1차 그 주치 소견이 있어야 2차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체계가 되어 있죠.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우리 제도에 익숙해진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어느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 하여간 간에 어 많은 그 해외에서 특히 이제 의료 제도를 더욱 전 국민 의료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벤치마킹하러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 그래도 힐러리 여사가 대한민국의 보험 제도를 너무 부러워했고 오바마도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몇 차례나 칭찬한 거를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공단 좋다고 하면은 그렇지만 하여튼 해외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 그걸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려보면은 건강보험이 뭐냐? 제일 일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정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건강보험을 사회보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그 실손보험들 많이들 가입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민간보험이라고 하잖아요. 건강보험은 강제가입이야. 태어나면서 바로 가입해야 돼. 태어나면서 출생병원에서 태어나면은 아기 이름이 없잖아요. 엄마 이름이 김영옥이면 아기 이름은 김학이야. 김학이, 김애기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고 진료를 뭐 다치는 일이 치료해야 될 일 있으면 치료해가지고 공단에 자료가 넘어오면 나중에 출생 신고하면은 김애기가 다시 자기 이름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그래서 태어남과 동시에 건강보험 강제 가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은. 예, 그게 제도 시행 초기에는 나는 건강보험 안 할란다. 와서 우리 공단에 와서 의료보험증 집어 던지고 가신 어르신들 보험료 내기 싫고 보험료가 부당하다 이거야. 그런 분들 많았는데 암만 집어 던져도 안 한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강제 가입이니까. 이 건강보험공단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자격 관리, 누가 태어났다, 누가 직장 들어갔다, 퇴사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격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 그러면 지역 가입자이면은 보험료를 계산해서 얼마 내세요. 직장 다니면은 월급이 얼마니까 뭐 보험료 얼마 내세요. 이런 고지 행위를 하는 것을 부가라고 하고,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해서 진료비를 공단에다 청구를 합니다. 거기에서 돈을 지급하는 거를 보험급여 관리라고 하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아프기 전에 사전에 검진받아서 좀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을까? 이 건강관리, 검진관리, 예방 및 정진에 관한 업무가 있고, 이제 건강보험과 약간은 이제 5대 보험에 들어가는 일이지만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건강보험에서 하고 있는데 요 업무는 일단 우리도 나이 들면 치매가 올 수도 있고 또 어 완전히 이렇게 거동도 못하게 누워서 삶이 죽진 않았지만 그와 뭐 유사하게 삶을 지탱하는 어르신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그렇다고 돌아가시게 둘 수는 없잖아. 그 노인분들을 아들이랑 며느리랑 딸이랑 사위랑 모여 가지고 "네가 모셔라, 네가 모셔라." 서로 싸우고 뭐 "나는 이혼해야겠다. 나 못 살겠다." 이런 제도,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것을 또 우리 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 년도부터는 5대 보험료 징수 업무를 공단에서 다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도
돈 받는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요. 산재, 고용 마찬가지로 돈을 다 받는 업무는 우리가 받아가지고 해당 연금에다가 돈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쏴주는 거예요. 이런 업무를 우리 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격 관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은 직장 가입자이거나 지역 가입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직장 가입자 중에서도 직장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 딸린 식구는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이제 같은 직장 가입자를 그룹으로 보고 직장이냐 지역이냐.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아래에 그 동그라미 되어 있는 차트를 보면은 2.8%가 있어요. 이 70%가 직장이고 26.8%가 지역인데 2.8%는 뭐냐? 의료보장 대상자입니다. 건강보험은 강제가입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 국민이 우리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이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외라고 했습니다. 그거 이따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은 의료급여자는 제외하고는 직장 가입자냐, 직장 가입자에 의해서 부양받는 피부양자이거나 아니면은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사람은 전부 다 지역 가입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200만 명이 정도가 의료보장 인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50만 명 정도가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그 직장 가입자 한 70%가 직장 가입자 대상이라면은 그 중에서 사업장이 5인 미만이 63.9%, 5인 이상이 36.1%. 그러니까 5인 직장을 다니긴 다니는데 5명 이상 직장 근로자가 있는 회사에 다닌다는 게 36%.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영세한 사업장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까 이제 피부양자라고 직장 가입자에 의해서 부양받는 이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는 자기가 별다른 돈을 안 내요.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부인이 있고 뭐 그 부모님 두 분이 계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 장모 장인도 모시고 살고 자녀를 낳았어. 이 가정에서 이 한 사람이 엄마든 아빠든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직장 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야. 이 가정을 전부 다 이 아버지라 치면 아버지가 부양을 해. 그럼 이 가정이 장인 장모까지 다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는 거예요. 피부양자 조건은 배우자, 직계, 전속 부모님이죠. 장인 장모도 계부 계모도 전 부모예요. 다 해당되고 그리고 비서, 아들, 딸, 손자, 손녀 여기까지 피부양자인데 이제 좀 폭넓게 그 혜택을 주려고 형제 자매도 인정을 해줬어요. 내가 직장 가는데 시집 안 간 동생이 같이 살아. 거기도 피부양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주기적으로 이제 전산 자료를 연결해 가지고 이 부부라도 영원한 부부가 없죠. 뭐 이혼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자격을 상실시킨다거나 이런 작업도 하고 있는데 피부양자는 돈을 안 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법이 허용하는 한은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공단에서는 아버지가 직장 다니고 아들이 직장에 취직했다가 퇴사했다가 취직했다가 퇴사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이 피부양자를 올려달라고 신고를 굳이 안 해도 자동으로 지난번에 피부양자를 아버지 밑으로 연계된 이력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피부양자를 올려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내가 건강보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그냥 알았어.
공단이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단이 할 수 있는 걸 웬만큼 알아서 하는데 할 수 없는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30세가 넘은 자녀를 올려줄 때는 30세가 넘었으면 결혼했을 수도 있잖아. 이전에는 아빠 밑으로 피부양자를 올렸는데 결혼했을 경우에는 못 올려준단 말이지. 왜냐면은 부양 의무가 배우자가 우선인데 부모가 우선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못 올려줘. 난 결혼 안 했어요. 아버지 밑으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혼인관계 증명서 서류를 떼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러니까는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 유형이 있고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자동으로 피부 양적 올려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법은 본인이 신고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살았어. 부부가 살았는데 부부가 관계가 이제 안 좋아서 이제 별거를 했든지 이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자마자 별거나 이혼을 했나 봐. 이 남자 아기 아빠가 아기를 키울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아기를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이 아기를 시골 어르신 자기 부모님한테 맡겨서 아기를 양육을 하고 있었어. 그래 이 시골 노부모님은 큰아들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어 있었던 거야. 시골에 주소지만 이 애기 혼자 있지. 거기에서 이 애기는 혼자야. 지역가유자야.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애기 앞으로 지역 보험료 고지서가 날라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기 아빠가 한 두세 달 지나니까 할아버지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뭐 애 이름으로 이상하게 뭐 돈을 내란다 뭐 이러니까 이 애기 아빠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공단에다가 전화를 해서 야, 이것들아 너네 월급 받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정신 나간 거 아니냐? 1살짜리가 무슨 건강보험료를 내냐? 이 미친 것들아! 전화를 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 애기가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게 우습기는 이해는 되지만 아니 이 애기가 누구 아들인지 아냐고요. 호적은 1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하는데 그 자식 관계는 정리를 안 해요. 부부 관계 이런 것만 정리를 하는데 그래 가지고 인제 그러면 인제 선생님 앞으로 선생님 애기면은 호적 등본을 떼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든가 해서 "피부양자 신청을 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인제 "야 그것들은 너네가 알아서 해야지." 막 화가 나 가지고. 네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본인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건강보험공단도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사정까지 다 살펴서 업무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고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반대의 경우 부부가 인제 남편이 직장 다니고 와이프가 인제 거기 피부 양주로 올려져 있어. 근데 남편이 직장을 퇴사했다가 다시 직장을 들어갔길래 어 배우자 여자 와이프를 부인을 피부 양자로 올려줬어. 그랬더니 이 부인이 우리 공단을 찾아와 가지고 책상을 두드리고 인제 누가 나를 그 인간 밑으로 누가 나를 또 같이 올려 가지고 건강보험증에 이름을 나란히 해 가지고 보냈냐.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은데 왜 그 인간 밑으로 내가 자식 때문에 내가 이혼을 못 하고 그냥 살기는 사는데 왜 건강보험증에 나란히 해 가지고 보냈냐. 내가 누가 너들 맘대로 이렇게 올리랬냐. 우리는 보험료 내지 말라고 지난번에 이력도 있으니까 허적 자료가 넘어오면은 인제 안 올리지만 이혼도 안 했어요. 당연히 올려주지. 그랬더니 인제 화가 나 가지고 난리가 났어. 예 그럴 때는 그럼 인제 본인은 "앞으로는 절대로 남편 누구누구 밑으로 올리지 마세요."라고 신청을 해 주세요. 그렇게 신청받고 우리는 인제 시스템을 개발해서 누구누구는 남편 누구 밑으로는 절대로 올리지 말라고 인제 이력 관리를 해 드립니다. 이렇게 제도라는 게 누구는 "왜 안 해 주냐."고 화를 내지만 누구는 또 해 줬다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세대 이렇게 지역
직장 다니는 사람은 월급에다가 이렇게 피부양자를 10명을 올리든 뭐 나는 친부모도 있고 계부모도 있고 장인 장모도 있고 뭐 다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뭐 아들이 취직을 못해가 손자까지 내 밑으로 피부양자를 다 올리겠다. 뭐 그렇게 되면 법이 허용하니까 올려둡니다. 그런데 피부양자를 뭐 10명, 20명 올린다고 해서 보험료를 더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월급에다가 몇 퍼센트, 이거는 직장 보험료예요. 그런데 지역 보험료는 또 다릅니다. 월급이 없잖아. 자기 사업하는데 월급을 어떻게 알아요? 월급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주민등록상 등본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그 각각 개개인이 이 사람은 소득이 얼마, 이 사람은 재산이 뭐 있고 자동차는 뭘 굴리고 이걸 합산해서 한 장의 고지서를 세대한테 보냅니다. 한 세대에. 그렇지만 보험료 납부 의무는 그 세대원들이 다 연대 납부를 지는 거예요. 직장은 다르지만 지역 보험료 같은 경우는 합산해서 보내는데 연대 납부를 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애들하고 내가 뭐 남편 없이 애들 둘이 키우고 살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내 친구가 야, 나 주소지를 거기를 좀 올려야 되는데 너 세대 밑으로 나 좀 주소 좀 옮기면 안 돼? 그렇게 그래서 올렸어. 그런데 다음 달 보험료가 50만 원짜리가 날라온 거야. 알고 보니 얘가 월 임대료가 1,000만 원을 받고 있는 거야. 그걸 계산해 가지고 보험료를 내 이름을 내가 세대 주니까 50만 원을 보내왔어. 그래서 둘이서 싸우고 뭐 난리가 나고 우리 공단을 찾아옵니다. 저 사람 나하고 핏줄 하나도 안 섞였는데 왜 나한테 50만 원을 보내냐고. 네, 그럴 경우에는 공단 찾아와서 등본상은 한 세대지만 세대 분리를 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와의 보험료만 계산해서 보내고 그 사람은 동거인은 따로 보험료를 보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등본상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우리 아들이 장성해서 서울로 대학교를 보냈어. 그래서 오피스텔을 하나 전세 뭐 2천만 원 주고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줬어. 그러면 그 전세 보증을 받으려면 주소를 옮겨야 되니 주소를 옮겼단 말이지. 그럼 아들 앞으로 학생인데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아들 앞으로 또 보험료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온단 말이지. 이럴 경우에는 학생인 경우는 부모 밑으로 원격식 의료보험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도는 융통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또 융통성이 알고 보면 많이 있습니다. 6개월 체납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강보험공단 제도 안에 있는 그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건강보험 제도와는 별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이제 주민센터에서 우리 지역 관할에 보험료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세대는 누구 있나 해가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1종은 국민기초생활대상 보장 대상자, 납부 능력이 없는 세대고, 그 다음에 이 1종에 뭐 이재민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행여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도 일정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을 해줍니다.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어느 정도 근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게 2종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참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머리 좋아요. 엄청 똑똑합니다. 1종은 병원에 가면은 자기가 본인 부담금을 10원도 안 내요. 2종은 본인 부담금을 내요. 다만 건강보험료만 안 낼 뿐이지. 1종은 병원을 어디를 이용해도 본인 부담금도 없고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08년도 제도 개선 이전에 일단 아침에 눈을 뜨면
병원으로 출근을 합니다. 병원에 기다렸다가 의사 진료 시작하면 요 딱 하면 들어가서 진료를 받아요. 내가 무릎이 아파요. 뭐 처방해 주세요. 파스 주세요. 그래서 하루에 최대한 다닐 수 있는 데까지 10군데 이상 병원을 다닙니다. 왜냐하면 공짜거든. 파스가 공짜야. 그냥 받아도. 약국 가도 공짜, 뭐 진료도 공짜.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병원을 의료 쇼핑을 다녀가지고 파스를 속하게 받아가지고 요걸 이제 친구들한테 팝니다. 좀 저렴하게. 응? 이렇게 과잉 의료 쇼핑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도 개선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제도 개선했냐까지 설명하면은 지겨우실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보험료 부과 돈 내라고 어떻게 하느냐? 세대주나 사업장 대표한테 돈 내라고 하는데 직장 가입자는 자기 근로소득의 6.99% 요거는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그 중에서 6.99% 중에서 사업자가 50%, 근로자가 50% 반반 내는 거죠. 여기에서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 그 공단은 그 보험료 책정은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본인이 50% 내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 제도와 유사해 뭐 국가가 50% 내주든지 재단이 뭐 일정 부분 내주든지 어쨌거나 본인은 50% 냅니다. 이 그 본인이 6.99%에 50% 내는 그 중에 건강보험료 내는 거에 12.27%를 장기요양보험료. 그래서 세키터리 옵션처럼 따라 붙는 게 장기요양보험료 내라고 나갑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 자동차를 반영해가지고 보내는데 월 단위로 직장이나 지역이나 월 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면 우리가 자격을 정지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달 1일에 2일날 해외 나갔다가 그 25일날 들어왔는데 6일치만 건강보험료 내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하루라도 있었으면은 건강보험료는 한 달을 내는 겁니다. 월 단위 부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엔 월급이 100만 원이야. 그냥 집에서 노니 뭐해? 100만 원을 받고 시험시험 나가면 친구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시간도 잘 가고 뭐 그러니까 직장을 나가.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빌딩을 갖고 있어. 임대료가 한 달에 1,000만 원이야. 그 국민들이 볼 때는 불평분말. 저 사람은 외제차 삐까뻔쩍하 외제차 월급 갖고 외제차 굴리는 것도 안 된다. 저런 사람이랑 나랑 어떻게 건강보험료 똑같이 내냐. 불만이 많잖아. 그래서 요게 시행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소득 월액 보험료라는 게 생겼어요. 직장 가입자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임대소득, 배당소득, 뭐 기타 소득, 그 이자 소득 이런 게 연간 3,400만 원이 넘으면은 소득 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라. 이렇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해외 나가면 그렇게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병원에 진료 받았을 때만 병원 급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해외에 나가서 저 일본 병원에 일본에 있는 병원에 뭐 수술을 잘한다 거기 진료 받았는데요. 그건 안 해줍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진료 받았는 하에서만 급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또 굉장히 그 싫어하는 게 국세청 자료, 법무부 재산 자료, 해외 출입국 자료, 연금 자료, 자동차 팔고 살고 뭐 호적 자료, 행정 전산망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연계가 가능해서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있고 이걸 연계를 해가지고 집을 샀네요, 뭐 자동차를 새로 샀네요, 보험료에 바로 반영을 합니다. 네. 주기적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그 학벌 자료 빼고는 국민들이 어떤 정보도 다 갖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많은 정보들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소득 의뢰 보험료 제도 개선을 위해서 반영을 했다 그랬죠. 이게 항상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전 국민들한테 공평한 부과를 하느냐. 보험료 고지를 어, 어, 형평성에 맞게 부과를 했다고 하느냐. 이 제도 개선이 항상 건강보험공단의 숙제입니다. 영원한 과제일 수도 있는데 어, 제도 개선해도 국민들의 불만은 아마 있을 겁니다. 직장 보험료는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다니는 대로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이 100% 투명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사업장에 지도점검이라는 걸 합니다. 그 매월 식비라고 매월 10만 원씩 월급에 플러스해서 줬는데 이걸 월급으로 쳐야지 왜 이거는 건강보험료 내는 거에 보수에 포함 안 시켰냐 이런 걸 지적해 가지고 소급해서 돈 내고 고지서 날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직장 다니는 사람이 우리 돈은 유리할 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나 투명하게 보험료 소득이든 건강보험료든 내야 하니까요. 근데 지역 가입자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니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달랑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이걸 재산이라고 보험료에 비싸게 받으면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는 비싸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험료가 수월치 않게 올라간단 말이지. "야 이것들아 집에서 밥이 나오냐. 너 집에 가만히 있으면 밥 나오는 거 마냥." 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가 그거 사실은 5억 이지만 내 4억이 대출이야. 어떡할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래도 나름대로 형평 부과를 하려고 제1 금융권을 받은 대출은 일정 부분 공제를 합니다. 재산 가액에서 공제를 해 주는데 그러면 제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람 불만 없겠어요? 불만이 있을 수 누구라도 내가 해당이 안 되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제2 금융권 그럼 반영해 주면 그럼 사채는 어떡할겨? 사채는 빚 아니야? 그럼 이자도 더 비싼디?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또 제1금융권 대출을 반영을 해 주니까 5 억짜리 빚을 3 억을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 집을 산다고 대출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데 그 주식 산다고 투자를 했네? 그걸 어떻게 공평하게 부과를 하냐고. 공평한 부과라는 것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또 소득은 국세청에서 넘어오는 소득 기준으로 우리가 반영을 하는데 국세청은 과연 전 국민의 소득에 대해서 공평한 부과를 했을까요? 이것도 숙제죠. 지금은 많이 제도가 개선된 국세청도 제도 개선된 걸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나 요구르트 배달 같은 일에 종사하시는 설계사분들 예를 들자면은 내가 보험 실적을 너무 올려 가지고 막 삼성생명의 금년도 보험왕으로 선정돼서 그러면 내 수입이 막 몇 억대야.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사람한테 보험 설계사한테 3 억을 지급했어. 이렇게 소득을 탁 튼단 말이에요. 보험 설계사는 그 3억 가지고 어 내 돈 들이가 내 가입자들 경조사도 챙겨야죠. 아프다 그러면은 음료수도 사다 날려줘. 가입자 관리를 얼마나 했겠냐 내 돈 들여가면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 내고 경비 지출을 공제를 받는데 보험 설계사는 그게 안 된 거라. 이제 그게 지금은 제도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소득이 공평한 부과가 되냐. 그런 점에서도 의문이 있는 거죠. 우리는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하지만 이것 또한 공평한 부과를 한다고 할 수 있냐. 예, 노력이 더 필요한 거죠. 내 친구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건강보험공단도 내가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못했어요. 2년 전서부터 해주세요.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 보호하지 않는 거는 우리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친구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친구가 지난해 인제 그 10월 경인가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어쨌거나 남편 돌아가신 거랑 상관없이 지난해 11월, 12월 달에
그 매월 지역보험료 35만 원을 내라고 고지서를 받은 거예요. 내 친구가 "아니 남편이 돌아가시는 이런가 내가 그 남편 연금소득 그거 몇 프로 내가 넘겨받는 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서울에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있다고 35만 원 너무한 거 아니야?" 속으로 끙끙 앓다가 이제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야야 이걸 다 내야 되냐? 이거 어떡하면 좋냐? 나 한 달에 연금 거기서 백 몇십만 원 받는 거 갖고 이거 내면 나 어떻게 사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1577 1000번으로 전화해서 내 35만 원을 부과한 내역이 뭐냐 물어봐라. 그때 인제 물어보니까 뭐 집은 아파트 뭐 조그만 거 하나 있고 너는 소득이 뭐 어떤 회사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받아놓은 소득이 있는 게 그게 반영이 됐다. "네가 뭔 소득을 받았냐?" "어머나 그거 우리 언니가 파산했잖아. 신용불량자. 그래서 내 명의를 빌려줬지 뭐야. 내 명의로 월급 들어서 내 그대로 언니한테 이체해 줬지 뭐야. 그게 내한테 잡혔네. 어떡하면 좋아." 근데 남한테 언니라도 명의 빌려주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사후 폭풍이 뭔지 알고 하셔야 됩니다. 불법입니다, 명의 빌려주는 거. 어쨌거나 사건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 언니 그 회사에다가 "나는 지난해 10월 달부터 이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 퇴직 증명서나 해촉 증명서를 떼 달라 그래. 그 이후부터 네 통장 네 이름으로 통장으로 받으면 안 된다." 그래 갖고 인제 해촉 증명서를 공단에 떼내면은 인제 소득이 싹 없어졌어. 소득이 싹 없어지니까 인제 어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있어. 야 그러면 "너가 아들 직장 다니잖아. 거기 엄마니까 피부 양자로 올려줄 수 있는지 알아봐." 이 피부 양자로 또 올려 달라고 해 봤대. 올려줬대. 그러면 35만 원 석 달 낸 거는 돌려 달라고 해 봐. 돌려받았대. 105만 원. 이제 그래 내 친구가 이제 밥 산다고 하더라. "야 됐다. 밥은 나중에 먹자." 요런 사례. 그리고 인제 내가 회사에 정년을 마치고 인제 퇴직을 해 가지고 인제 직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역가입제로 보험료가 날라왔는데 연금 좀 받는 거 있고 뭐 소득 쪼끔 뭐 임대소득 쪼끔 있고 뭐 그런데 월 보험료가 한 40만 원대로 30만 원대 날라왔어. 그 친구를 찾아가 가지고 "야 나 너 직장에 직장 취직한 것처럼 좀 올려주면 안 돼?" 그 친구가 인제 친구가 사정하니까 올려줬어. 월 200만 원 받으니까 받는데 월 7만 원만 건강보험료 내는 걸 올려줬어. 이게 공단에서는 이런 허위 직장 가입자가 없는지 수시로 전산 자료를 체크해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고 근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허위 가입자인 경우에는 직장 취득일이 언제냐? 2년 전에 했네요. 2년 전에부터 소급 상실하고 그동안에 지역보험료 월 35만 원 계산해서 1년 치면은 350만 원에 400 얼마, 2년 치면 800 얼마, 2년 치고 보험료 내세요. 분할 납부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지서가 나갑니다. 요런 일도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뭐 보험료 비싸다고 직장 가입자 허위 취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공평하게 보험료를 계산하느냐 항상 숙제입니다. 부가체계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피부양자는 그 무임승차잖아요 어쨌거나. 피부양자 조건이 남편이 직장 다녀 내가 배우자야. 내 이름에 9억이 넘는 재산이 있으면 피부양자 조건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돼. 근데 웬만큼 뭐 여 여 일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200만 원까지는 안 되나? 200 까지 되겠다. 200만 원 정도 임대소득이 들어와도 뭐 피부양자 돼. 무임승차잖아 남들이 볼 때. 그 피부양자 제대로 전부 근데 아까 내가 9억이라고 한 거는 그냥 시세 서울에 웬만큼 주변에 있으면 다 9억 아니에요? 그 공시지가 9억이라면요 제법 비싼 겁니다. 그냥 아파트 가격이 아니고
그냥 집값이 아니고 공시지가 9억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피부양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연간 3천만이 넘는 뭐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안 된다. 이 피부양자가 조금 그 가입자 되는 사람은 뭐 우리 남편이 먹여 살리는데 남편 밑으로 내가 같이 한 식구가 같이 가야지 하는데 또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불공평한 부가인 거죠. 그래서 피부양자 제도를 엄격하게 하려고 그러고 형제 자매끼리도 30살이 넘으면 형제 자매끼리는 옛날에는 올려줬는데 지금은 안 올려줘요. 제도가 점점 피부양자를 강화시키려고 그러고 또 그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자꾸만 내리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자꾸 올리고 이렇게 하려는 게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가체계를 좀 더 국민들의 생활에 형평성 있게 부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지금 몇 시예요? 9시다. 회장님 한 10분 쉬었다 갈까요? 좋습니다. 회장님 목소리 안 들려 나한테. 회장님 꺼놓으셨어. 아, 네. 네네. 아, 네네. 저 목소리 9시 2분 9시 9시 2분이니까 2분이니까 저희 예. 12분에 시작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좀 물 한 네네. 잔 마시고 반갑습니다. 이따가 네네. 도망가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 남아 있어요. 중요한 네. 얘기 도망가지 마세요. 아, 아이고 도망 안 재밌어. 갈게요. 네네. 그래요. 어우 재밌으시네. 아, 자, 쉬고 들어오셨나요? 자,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제 얘기 들려요? 네, 들립니다. 예. 예.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자, 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있는 일 중에 4대 보험 징수 통합 업무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 월급 명세서에 건강보험료 얼마, 연금 얼마 이렇게 공제 내역이 있잖아요. 그 동일한 사람한테 돈을 받는 업무를 각 기관이 따로 했다고요. 2011년도 이전에. 그래서 2011년 1월부터 그 4대 보험 돈을 받는 업무는 한 사람이 가서 받는 김에 다 같이 받아오면은 더 효율적이다 해서 그때 사실은 정부 정책이 그 4대 보험 통합에 관한 정부 정책을 이슈로 내놨어요. 이슈로 내놨는데 각 기관이 순순히 통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고 조직이 적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머리 굴려가지고 반복되는 일은 징수 업무만 그
유사 업무를 각 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징수 업무만 통합하자 해서 4대 보험 징수 통합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때 장기요양 보험까지 하면은 5대 보험 징수 통합이 되죠. 직장에 고지서를 보낼 때 지역이든 고지서 한 장에다가 직장인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에다가 건강보험료, 연금 이렇게 4대 보험을 적어서 어 보내는 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요거는 인제 공단에서 제공해 준 장표를 제가 도입해서 쓰다 보니까 글씨체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 월급이 최저가 9,300원, 최고가 33220,000 뭐 이 금액인데 지역 보험료도 최저가 13,980원 비슷하죠. 최고가 3322170원인데 이 최고 보험료는 월 1억 정도 받는다. 월급이 1억 정도 받는 사람이 최고 보험료를 냅니다. 2억 받는 사람은 그러면 3억 받는 사람은 그 1,000만 원 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렇게 받았다가는 이민 갈까 봐 최고 보험료는 330만. 3억 받는 사람 월급 받는 사람도 330만 원 예 최고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의 두 번째 도표를 보면은 10대 후반에서부터 보험료 내는 그래프는 젊었을 때 내고 있죠. 그런데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 자기가 낸 보험료에 내가 100만 원만 건강보험료 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이용하는 거는 113만 원만큼만 그 이상의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병원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 보면은 나이 들수록 기하급수로 올라가죠. 이게 우리가 그 볼 때 통계적으로 보면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평생에 쓰는 보험료를 50% 병원비 50%를 쓴다고 하나 뭐 정확하게 통계치는 모르지만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50%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젊었을 때 건강보험료 비싸다고 얘기하시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쓴다는 평균적으로 더 많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또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일생 동안 쓴 병원 단위 그 절반은 그때 다 쓴다는 거죠. 재정이 어떻게 되냐 인제 27년도 자료를 이제 살짝 보면은 국민들한테 보험료를 걷어들이는 게 한 49조 9천일 경우 50조, 정부 지원이 한 8조 이렇게 되고 병원에다가 갖다 내는 게 55조. 보험료 걷어들이는 거는 49조인데 병원에 갖다 주는 건 55조죠. 왜냐하면은 정부 지원금이 있으니까. 이게 전 국민 의료보험 할 때 정부에서 20%를 지원하는 걸로 원래 제도 시작을 했는데 그 20%를 안 주더라고요. 연초에 책정된 예산이 우리는 8조로 예상됐으니까 너네가 뭐 60조가 나가더라도 우리는 8조밖에 못 줘. 이게 정부 기재부 어 얘기예요. 목소리예요. 기재부가 워낙 그 파워가 세니까. 그래도 복지위 국회의원들 동원해 가지고 20% 채워 달라고 20% 채워 달라고 막 계속 쪼르고 뭐 그래도 기재부 입장에서는 "야 그냥 너네 정부 지원금 8조 없이 자급자족하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입장이에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런데 인제 관리 운영비가 1조 7천 요거는 인제 우리 직원들 월급과 그리고 뭐 버스 운행한다, 행사한다, 뭐 임대료 낸다 뭐 이렇게 다 합해서 1조 7천인데 우리가 일을 할 때 마음에 안 들면 국민분들이 이렇게 욕을 많이 합니다. "야 내 보험료 받아 가지고 너네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일을 그따구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직원이 그런 소리 듣다가 나중에 화가 나 가지고 "아 우리 월급 보험료 갖고 안 해요. 국가에서 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국가 돈이나 뭐 그것도 세금 받아가 주는 거니까 뭐 또찐이 깨찐이긴 한데 우리 직원들이 그 얘기 자꾸 들으면은
또 우리 보험료 갖고 안 해요. 뭐 그렇게 얘기하긴 해요. 근데 보험료를 내라고 이제 거짓으로 보냈는데 보험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험료 돈을 받으러 다니죠. 제가 재직할 때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담 삼아 이렇게 합니다. 전국 그 지사 있으면은 징수 실적이 얼마냐 해가지고 이제 또 평가도 하고 그 성과금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징수 실적 좋은 부장치고 인간성 좋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내. 어떻게 나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긁어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징수 실적이 좋으냐. 그 인간성이 좋을 리가 없잖아. 예. 그 정도로 징수하는 게 진짜 힘들게 합니다. 국민들을 힘들게 하죠.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재산 압류를 하고 뭐 또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통장 압류. 일단 통장을 못 쓰게 막아 버리니까 정말 울고 있습니다. "야 아들 학원비 보내 줘야 되는데 통장을 못 쓰게 해 버리니까." 예 진짜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통장 압류 싫어하고 그리고 또 어 재산도 있고 돈 낼 만한데 고액 보험료를 안 내고 있어. 그러면 홈페이지에다가 고액 상습 체납자들 인적 공개를 합니다. 처음에는 인적 공개한다면 벌벌 떨고 내더니 요즘에는 공개하거나 말거나 별로 국민들이 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적 공개 대상자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또 떠 있더라고요. 공단에서 이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압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보험료가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이렇게 4 식구가 살았을 때 한 식구에 살다가 아버지가 인제 형편이 어려웠으니까 보험료를 안 냈겠지. 뭐 있으면서 안 냈겠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드물지. 보험료를 안 냈어. 이 사람이 학생이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해 가지고 취업을 했어. 그러네 취업했다고 공단에서 득달같이 월급에다 압류를 했네. 이 학생이 인제 사회 초년생으로 취업해서 첫 발을 내딛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월급 압류 건강보험공단 체납했다고 월급 압류 들어오니까 나 이러다가 잘리는 거 아니냐고 인제 어 울먹불먹하는 게 인제 기사가 난 거야. 그래 갖고 인제 공단이 저렇게 악질스럽게 일한다고 인제 엄청 두드러 맞고 그다음부터는 아마 이런 경우는 압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단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집 팔았는 걸 나중에 신고하다 이렇게 되면은 보험료를 다시 깎아 줘. 정산이 발생해. 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고 안내를 한단 말이지. 그런데 공단에서 병원비를 과다하게 받았을 때도 환급을 해 준단 말이지. 요런 제도가 있으니까 2005 년도 6 년도 이때부턴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슬슬 나타나더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나 건강보험공단인데요. 돌려드릴 돈이 있으니까 지금 은행에 좀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건강보험공단에 근무를 하는데 나한테 그런 전화가 온 거야. 처음에 사칭하는 게 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하더니 나중에는 뭐 발전이 돼 가지고 검찰청 엄청 사칭을 많이 하더라고. 그 시작이 건강보험공단을 사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국민들한테 통장을 암만 압류를 해도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월급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 계속 어 병원 이용 못 한다고 제한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런 사람은 그런 세대는 정말 납부할 능력이 없는 세대는 결손 처분을 합니다. 보험료 밀린 거 다 털어 주고 그리고는 "지금부터는 병원 이용해라." 하게 해 줍니다. 예 그런 게 공단이 국민들을 못 살게만 하자는 게 아니라 제도를 잘 운영하자는 것도 취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 형편이 안 돼 갖고 결손 처분해 주는 건 그렇다 치고 그렇지만 일정 부분은 압류해 놓고도 돈을 안 내. 그런 사람은 음 그 병원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거죠. 보험료를 6 개월 이상 체납하면은 급여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초기에는
병원에다가 이런 사람은 병원에서 받아주지 말고 일반 진료를 하세요라고 했다고. 왜 병원 의사들이 좋은 파워가 셉니까? 그 스트롱 파워에 공단이 어떻게 이깁니까? 야, 그런 제안은 너네가 하고 우리는 들어오는 환자는 무조건 진료해 주니까 돈을 받든지 말든지 공단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을 해도 병원은 이용은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용한 후에 공단이 그 사람의 진료비를 병원에다가 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100만 원은 그 체납한 사람한테 다시 고지를 합니다. 야, 네 보험료도 안 되고 병원 이용했는데 병원에다 우리가 돈 지불했던 진료비 네가 내라 이러면서 기타 지금 수금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 근데 원래는 이 기타 수금도 납부를 해야 되고 밀린 보험료도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1년에 한두 차례는 야, 네 밀린 보험료만 납부하면 병원에다가 기타 징수금 그 고지 때린 거는 취소해 줄게. 이렇게 유인책을 합니다. 네, 그런 시기에 그 밀린 보험료 납부하면은 병원 이용했다고 기타 징수금 고지 받은 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제도 운영이 급여를 제한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납부를 잘 했으면 하는 게 제도 건강공단이 그 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검진을 해주는 제도도 운영합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뭐 피 뺏고 뭐 시력 측정하고 뭐 별것도 없더만 뭐 뭘 그걸 건강검진이라고 하냐. 뭐 종합검진 한 100만 원짜리 이런 걸 해줘야지. 뭐. 이렇게 불만이신 분들도 있는데 나름대로 종합검진 100만 원짜리 국민들한테 다 해주려면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올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하면 요 정도 투자를 해서 국민의 사전 질병을 70-80%는 그래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연구하고 거기에 따른 미니멈 건강검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암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시경을 하는데 수면 내시경을 하면 추가로 조금 더 내야 되고 대장암 검진도 뭐랄까 수면 대장암 검진에 이렇게 뭐 대장암 검진 하면은 본인이 별도로 몇만 원 추가로 내야 되고 공단에서는 대장암 검진은 그 대변 그거 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추가 얼마 내세요. 그래도 그게 종합병원을 해서 뭐 7-8만 원 그 정도 선에서 본인이 내면은 검진을 할 수 있죠. 5대암 검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5개 암 위주로 국민들한테 건강검진을 해줍니다. 너무 그 성의 없는 검진 해준다고 욕하지 마세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만 해도. 이 검진을 하고 났더니 뭐 고혈압이다, 당뇨다,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우리 상담사들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케어를 해줍니다. 만성질환 관리라고 하죠. 그런 관리도 해주고 또 꼭 동네 그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그 노인 운동 교실, 건강 100세 운동 교실 그 노인분들 운동시키라고 강사분들을 주기적으로 보내줍니다. 예,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한 1년간 뭐 몇 회씩 운동을 시키면은 그렇게 하면은 건강이 조금 더 더 많은 돈이 나가는 질병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되니까 그런 100세 운동 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병원에서 본인 부담 보험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본인이 만약에 뭐 진료비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내가 내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청구를 어디로 하냐면 일단 심사평가원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청구를 합니다. 심사평가원 직원들은 의사와 대부분이 간호사 출신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 감기에 뭐 이런 처방을 너무 과하게 한 거 아니야? 무릎이 아프다는 질병에 너무 많은 뭐 무릎이 아프다는데 엑스레이를 왜 이렇게 여러 번 찍었어? 뭐 이런 거를 과잉 진단은 과잉 진료 과잉 의료 행위 없는지라는 것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청구 들어온 걸 삭감하고 100만 원 청구했는데 너네가 과잉 진료 5만 원어치를 삭감 95만 원만 주세요. 공단에 요청하면은 공단에서가 돈을 병원으로 입금을 해 줍니다. 여기에서 사무장병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무장병원이 뭔지 한번 제가 용어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의료법상 병원을 운영하는 비즈니스는 의료인만 하게 되어 있어요. 즉 의사만 병원을 개업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난 내 빌딩이 있는데 여기다가 의사를 하나 데려고 내가 병원을 한번 차려보고 싶어. 야, 병원 운영하면 돈을 좀 잘 벌 것 같아. 그래서 의사 월급 한 3천 줄 테니까 오시오. 해가지고 병원 운영해서 의사 월급 주고 간호사 월급 주고 그러고 수입은 in my pocket 이렇게 한단 말이지. 요런 건 불법이라는 거죠. 정당한 병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급여비 청구한 게 우리가 몇 년간 지급을 했다. 그걸 사무장이나 의사 둘 사람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고지를 합니다. 뭐 혹시 주변에 이런 사무장병 아는 사람 있으면 공단에 신고하시면 그 부당이득 환수하면은 포상금 주니까 참고하세요. 그러라고 뭐 가족 간에 뭐 의상하고 뭐 칼부림 나게는 하지 마시고요. 예, 알아서 예,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법에 국민의 질병,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급여비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둘이서 화가 나가 술 한잔 먹다가 화가 나서 치고받고 싸웠어. 얘는 이빨이 나가고 얘는 눈탱이가 나갔네?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 아니면은 이 상방폭행이 그렇다 치고 일방적으로 내가 두들겨 맞았어. 다리가 거의 뼈에 금이 갔네? 근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 일단 그 사람이 주민번호 대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단 말이지.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병이 이런 상병이면 이거는 폭행에 의한 상병인데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된 거 있는지 조사하고 뭐 본인한테 이거 누구한테 맞았어요?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글쎄 누구 술을 맞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때리더라. 뭐 이렇게 사고 경위가 나오죠. 그랬을 때 가해자한테 병원에 지급한 돈을 내라고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남한테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되고 남한테 내가 얻어맞아서 병을 이용할 때는 그 공단으로 청구하면 안 되고 그 사람한테 돈 내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런 경우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겨울에 산에 미끄러우니까 입구에다가 입상 금지라고 되어 있어. 입상 금지 팻말이 딱 붙여 있어. 근데 입상 요럴 경우에 산에 들어가면 벌금 매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내가 그래도 난 등산을 꼭 해야겠어. 등산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 갖고 삐끗해 갖고 다쳤네.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 옛날에는 너 입상 금지 벌금이 있다는데 너 왜 불법을 했냐? 불법을 하다가 다친 거는 급여 안 해줘. 예, 네가 내세요 진료비.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국민들이 억울한 거야. 아니 내가 불법을 한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꼭 불법을 했다고 꼭 다치는 것도 아니고 내 과실인데 불법인 거랑 내 다친 거랑 반드시 인간관계가 있냐? 아니냐? 따진 거야. 그 공단이 졌어. 불법하고 다친 거하고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럴 경우는 급여해 준다. 예, 공단에서 뭐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그걸로 급하게 뛰다가 다쳤어. 그럴 경우도 신호등
도로교통법을 안 지켰지만 본인 과실인데 치료를 해 주는 거죠. 그 옛날에는 이런 것도 막 엄격하게 막 공단에서 그렇게 오래전에 그랬는데 요즘은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급여를 해 주고 예.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죠. 하, 근데 좀 이따 또 이슈를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실손보험들 많이 가입하죠? 실손보험 왜 가입했어요? 건강보험공단이 좀 부족했어? 부족하죠. 예. 뭣도 안 해 주고 뭣도 안 해 주고 뭐 그런 게 있죠. MRI 찍으라 돼. MRI 뭐 어떤 경우는 MRI 건강보험에서 해 주니까 당신은 보험료 MRI 값 1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MRI 한 번 찍는데 50만 원이야 이렇게. 건강보험 안 된다는 게 내가 좀 나는 예민해 가지고 2 인실 병원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뭐 6명 아니면 건강보험 안 해 준다 그러고 말이지. 뭐 건강보험료만 따박따박 받아 먹고 왜 이래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 국민들이 그렇게. 그래서 보험을 해 주는 보장성을 확장해 주려면 보장성 강화를 해 주려고 공단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게 보험료 부가체계만큼이나 노력하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MRI 같은 경우에 보장성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보장성 강화 되게 외쳤어요. 정부 정책 이슈로 내세웠어. 보장성 강화를 해 주려고 MRI를 그냥 급여를 해 준다고 했더니 병원에 가니까 내 무릎이 살짝 이거 까진 것 같은데 그래요 MRI 뼈 다치셔서 모르니까 MRI 한번 찍어 봅시다. 내가 여기 좀 멍이 들었는데 왜 여기 아픈지 모르겠다. 혹시 내부에 이상이 있을지 모르게 MRI 한번 찍어 봅시다. 그래 가지고 MRI를 웬만하면 MRI를 찍어 가지고 MRI 수가 청구가 엄청나게 돼. 이러다가 보험 재정 적립해 놓은 거 연말 안에 동나게 생겼어. 그래서 다시 MRI를 꼭 필요한 데만 MRI 찍고 그런 경우만 급여해 준다고 제안했어요. 예. 보험 급여를 확장하고 싶은데 확대해서 국민의 가정에 보탬이 되고 싶은데 참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의사들은 우리나라에서 병원 개업하는 거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치과에 갔는데 치과 의사가 사랑니 하나 빼는데 땀을 뻘뻘 내 사랑니가 이상하게 뿌리가 이렇게 꼬여 가지고 까탈스럽게 사랑니가 있더라고. 그거를 어 치과를 치아를 내부로 둘로 나눠 가지고 하나씩 뽑아내는데 20 분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빨 하나 뽑았어. 그렇게 해도 그 공단의 수가가 뭐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이렇게 이 건강보험공단 수가가 너무 적다.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적자를 메꾸려고 병원에다가 식당 운영해서 벌어먹고 산다. 병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명품 좋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나 내 건강과 관련된 거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나도 그러니까. 빅5 병원에 아산병원, 서울대, 삼성, 성모, 세브란스 환자 솔림 현상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일반 나머지 병원 의원은 어 건강보험공단 수가도 작지요. 뭐 환자도 그렇죠. 힘들다는 거. 그래서 의사들은 공단 직원 되게 싫어합니다. 뭐 있으면 있으면 공단 성토하고 그럽니다. 근데 공단에도 무분별한 진료를 막기 위해서 주치 제도를 도입했어요. 1차 작은 병원에 갔다가 2차 병원에 가면 안 되겠니? 제도 시행을 해 봤는데 국민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 종합병원 가면은 거기 치과가 있어. 그거는 1차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치과 병원에 살짝 들려 갖고 거기 1차니까 진료 의뢰서 하나 받아 가지고 종합병원 가는 거야. 제도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특히나 또 병원 이용할 때는 종합병원, 큰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단은 혹시 의사 선생님이 안 오지도 않는 환자를 부당 청구한 거 없나?
하루 진료해 놓고 5일 진료한 거라고 치고 청구한 거 없나 이런 것도 발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해외여행 가던 중에도 진료 청구한 거 없나, 환자가 해외여행 갔는데 청구한 거 없나 이렇게 전산 자료를 주기적으로 체크합니다. 요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또. 3층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한의원이에요. 2층에는 아들이 운영해 정형외과야. 이 두 부자가 협의를 잘 해가지고 사이가 좋았나 봐. 우리 병원에 온 환자는 너네 병원 환자고 너네 병원 환자는 또 우리 병원 환자야. 이런 식으로 둘이서 이제 교차 청구를 나란히 한 거야. 나중에 이제 이 전산 체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부당고지를 한다거나 이런 사고가 있었죠. 또 교통사고로 다친 거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서 보험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게 병원 진료 받아야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한 거 없나 이런 거 이제 또 발견해서 정산하고,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 처리해야 될 경우는 없는가, 요거 건강보험공단을 처리한 거 없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서 정산 처리합니다. 그리고 전국 병원에서 여러분들 병원 가면 신분증 안 갖고 가죠. 주민번호만. 원래는 신분증 받아갖고 얼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의 의료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외국인들이 국내에 일할 때 건강보험 가입 안 하고 회사 같이 다니는 사람, 너 저기 건강보험증 쓰면 안 될까? 뭐 이래가지고 주민번호만 알아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건강보험 주민번호만 되면 건강보험공단 조회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자격이 확인이 되면 진료를 하잖아요. 이 온라인으로 실시 조회 좀 수신자 조회 시스템이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3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야간에라도 응급 환자 들어오는데 공단에서 조회 안 되게 하면 의사분들이 엄청 화냅니다. 그러니까 3종으로 한 장비가 죽어도 서비스 1년 무중단 서비스 해주게끔 운영하는데, 남의 증을 도용해 가지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가입자 김아무개님 아기 낳았으면 출산신고하세요 라고 안내를 나가니까 이게 뭔 소리야 띠용? 남의 증을 도입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이나 혹은 타인이 안타깝더라도 주민번호 알려줘 가지고 진료받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건강보험 급여를 해준다 그랬는데 비급여라는 게 있어요. 비급여. 기준을 초과해서 검사를 한다든가, 또는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이제 나이 드니까 눈이 쌍꺼풀이 좀 처지고 좀 보기 싫은데 조금 이쁘게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좀 진료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쌤이 그거 한 200만 원이면 눈 팽팽하게 해줍니다. 뭘 팔자 수염 요거 쫙 펴집니다. 한 300 듭니다. 뭐 요런 거 성형. 예를 들자면 이런 거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안 줍니다. 비급여죠. 요런 게 비급여라는 거죠. 국민들은 이런 것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요런 거 저런 거 제외해가지고 비급여 다 제외해 주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해 주는 게 60%에서 6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건강보험공단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병원 이용하는 거 굉장히 여건 좋아졌습니다. OECD 평균 입원을 8.1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16.1일 하고 있어요. 1인당 평균 외래 진료 OECD 평균 6.9회, 우리나라 16회. 우리나라 사람들 병원 가는 문턱 그렇게 높다고 생각 안 하시죠? 네.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안 물론 이제 서울대병원 빅5 병원 가려면은 진료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러긴 하죠. 그런 경우 아니면 병원 이용하는 거 아주 다니시잖아요. 의료 접근성 되게 좋아졌고, 또 국민의 건강 기대 수명도
되게 좋아졌고 영아 사망률도 줄어들었는데 요 기대 수명 세계 탑 10 뽑아 봤습니다. 심평원 자료인데 여기 지난해 연말 자료예요. 대한민국이 전체 평균 기대 수명이 83.2세, 남자는 81.1세, 여자는 86.1세. 세계의 10위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경제 순위, 경제 대국이랑 같은 급수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들의 가계 병원 이용할 때 가계 부담을 어떻게 줄어들게 해주냐. 실손보험 자꾸 올리는데 실손보험이 너무 의지 안 해도 되게끔 어떻게 해주느냐. 보장성 강화를 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치과 치석 치료 이런 것도 보장성 강화 늘렸죠. 한의원에 그 침 맞는 것도 보장성 강화 늘렸죠. 상급병실 2인용 3인용 쓰는 것도 늘렸죠. 옛날에 식대비도 안 해줬는데 그것도 다 해주죠. 늘렸죠. 이렇게 자꾸 늘려줬는데도 보장성 강화율은 60에서 63, 5% 왔다 갔다 왔다. 왜 확 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도 참 노력 많이 합니다. 어디 가서 좋다는 거는 다 연구해 가지고 환자 오시면 요거 비급여인데 요거 하면 참 좋습니다. 한번 해 보시겠어요? 요 비급여 개발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 환자가 솔깃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요 약간 이제 뼈가 부러지는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핀을 박았어. 그 핀을 뽑는 수술을 다시 인제 살짝 마취해서 핀을 뽑는 수술을 하러 가야 돼. 그때 그 병원 원장님이 의사님이 요 핀 제거할 때 통증이 있으니까 통증을 안 느끼게 해 주는 그 주사를 맞으면 좋습니다. 요거 비급여인데 하실래요? 아니 내가 수술할 때도 그거 안 맞고 끄떡없었는데 핀 뽑는 거 더 간단한데 10분이 또 게임도 안 되는 수술인데 내가 그거를 통증 완화 수술을 비급여로 50만 원 해야 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병원 선생님들도 참 부단히 노력해서 비급여를 늘립니다. 이렇게 수입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을 늘리면 의사쌤은 비급여를 늘리고 급여 늘리면 비급여 늘리고 보장률은 맨날 60에서 63%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국민들은 실손보험을 가입하죠. 실손보험 가입한 환자분이 병원 내원하면은 환자분 혹시 실손보험 가입돼 있어요? 묻죠. 묻고 가입돼 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신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검사하고 아주 신납니다. 예. 실손보험이 좋긴 좋아요. 병원 부담 없으니까. 그게 보장성 강화인데 그래도 국민의 가계에 부담을 줄이도록 보장성 강화는 늘리는 게 좋죠. 우리 공단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장성 강화. 그리고 시간이 이제 거의 3분 이제. 그러면은 저는 이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를 엄청 교육을 잘 받아 가지고 제 이거 회사 다닐 때 시간 안 지키고 그러면 찍혀 가지고 날아갑니다. 잘못하면 제주도까지 날아가요. 그럼 시간 안에 맞춰야 되니까 질문은 거의 없다고 보고 제가 시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코로나에 들어가는 비용 80% 공단이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돈 받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국민 여러분한테 코로나 동선이 어땠나 뭐 이런저런 안내 전화, 문의 전화 이런 거 건강보험공단 상담원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비해서 국민들한테 더 확장돼서 국민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열일하고 있다는 거 구체적으로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고객센터 있습니다. 내 친구가 전화해서 묻더라도 저는 내가 알고 있는 산에서 상담을 해주고 웬만하면은 1577 1000번으로 해가지고
상담해 보겠니? 이렇게 권합니다. 웬만하면 여기서 상담을 하고 처리가 필요한 거는 그 담당 지사, 담당 누구한테 업무 처리를 등록을 해 줍니다. 그럼 그 담당자가 처리를 해 줍니다. 피부양자 등재를 뭐 이런 경우에 내가 피부양자가 되냐 안 되냐, 규정이 되냐 안 되냐, 맞나 안 맞나, 뭐 사내 파촌에 뭐 어떤 관계인데 이런 경우에 뭐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상담을 해 주고 그러면은 피부 양자로 등재 요청할 때 관련 서류가 이거를 팩스번호 어디로 넣어 주면 처리가 됩니다라고 업무 처리 요청 올리면은 바로 처리해 줍니다. 또 때로는 담당자가 나한테 "전화 좀 해 주도록 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콜백 등록해 놓으면은 담당 직원이 고객한테 전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고객센터에 대해서 전화를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랑을? 왜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2004 년도부터 2008 년도 9 년도까지 고객센터 구축 작업을 했거든요. 그때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전화를 너무 불친절하게 받으니까 복지부가 고객센터 안 만들면 건강보험공단 너가 싹쓸이 없애버리겠다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고객센터 교환기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나는 IT인이니까 전화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이 교환기 검토하고 IVR 검토하고 전화 들어오면 상담원한테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 시스템 도입하고 해 가지고 고객센터 구축 검토를 해 가지고 5 년에 걸쳐서 처음에 수도권 오픈하고 그다음에 전국 확대를 해 가지고 오픈을 했어요. 처음에 내가 하니까 우리 전화 받는 업무가 다 나가면은 상담원을 용역을 주면은 "우리 공단 직원 잘라라." 그러는 거 아니야. "고객센터 누가 하라고 그랬냐? 하는 직원은 누구냐? 저 직원 징계해야 된다." 뭐 노조가 아주 난리 났어요. 그래도 제가 얼마나 꿋꿋하게 했게요. 예,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자랑질 한번 넣어 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수가를 너무 작게 줘 가지고 병원이 굶어 죽는 병원의 구내 식당에 고객들 운영해 가지고 그래 먹고 산다고 병원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운영을 직접 한번 해 봐야겠다.' 정말 수입과 지출이 어떤지 알아야 수가도 올려주고 뭐 해줄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에다가 돈을 타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라고 저 일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지었어요. 직접 운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비 받고 뭐 의사 월급 주고 수입과 지출을 직접 운영해 보는 거예요. 병원 운영 형태가 이게 적정 운영이 되나 안 되나 그걸 직접 알려고. 그래서 일산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가면은 타 일반 병원처럼 그렇게 과잉 진료하라고 과잉으로 뭐 MRI 이것저것 찍어 보라고 그렇게 유도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적정 진료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살짝 과잉 진료는 하더라고요. 내가 가 보니까 실제로.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타 병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정 진료하려고 노력한다.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장기요양원도 인제 우리가 노인분들 실제로 인제 모시는 장기요양원도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서 이게 적정한 운영이 되는지 요양원에다가 이 정도 수가를 주면 되는지라는 걸 알기 위해서 서울요양원 이건 강남인데 예 공단이 이제 지방 분들은 되게 욕합니다. 비싸디 비싼 땅덩어리 비싼 강남에다가 요양원을 지어 가지고 실험을 한다고 저 난리냐 지방에다가 안 하고 이렇게 욕하는데 공단이 쪼끔 무리했죠. 예. 지방에 하는 게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좀 적정 수가를 제대로 알려고 하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로 운영을 합니다. 자, 제가 참 나름대로 노력해서 시간을 얼추 맞췄거든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 여러분들이 참 찾아와서 항의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듣든가 채팅창에 올라온 걸 제가 한번 읽어보고 답변이 가능한 게 있는지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안경을 좀 벗고 외국에 사는 이주자들이 한국에 몇 개월 거주할 경험을 해봐야지. 외국에 사는 이 제도를 하도 자꾸 바뀌어가지고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6개월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건강보험공단이 인심을 쓰려고 재외국민, 미국에 살거나 해외에 사는 분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악용하는 거야. 진료받고 튀고 하는 경우가 너무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특히 중국, 중국에서 우리나라 조선족 분들, 특히 중국에서는 그 진료를 받으려면 몇 억의 진료비를 들어가는데 이제 대한민국으로 와가지고 자격 취득을 하고 직장을 구하고 자격 취득을 하고 식구들 다 끌고 와서 건강보험 매듭을 이용을 하고 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제한을 시켰어요. 6개월에 뭐 들어와서 살면 그 다음에 신청하면은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데 이게 제도가 굉장히 좀 근래에도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었을 때 최종 버전이 6개월이었는데 최신에 바뀌었는지 그건 1577 첨번으로 부탁드릴게요. 외국에 거주하면 일단 출국을 하면은 건강보험료 자격 정지예요. 출국을 하면은 한 달 이상 출국하면 자격 정지고 한 달 보험료를 안 내도 되게끔 그렇게 일단 제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윤성호님 이제 의견 올렸잖아요. 한국인의 혈세로 처음에는 이제 재외국민, 우리나라 국민인데 이제 외국에 살다가 들어오면 그래도 우리가 한민족 아이가 우리가 어디 남이가 이 제도 취지였죠. 예. 우리가 어디 남이가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치료받고 나가야지 맞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는데 이게 악용되는 게 너무 과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도를 요즘 너무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이 낸 혈세 건강보험료를 정말 적절한 데 지출해야 되는 게 맞죠. 질문 여기까지인 걸로 알고 57분 시간 잘 맞췄다. 여기 이제 수업 다 마쳤습니다. 회장님 끝났습니다. 네네.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듣느라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게 이렇게 심각한 내용인데 너무 재밌게 강의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재밌게 많은 들으셨다니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 공단이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었네요. 저희가 뭐 일부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뭐 그래도 우리 국민들 오바마가 얼마나 칭찬한 힐러리가 너무 부러워한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라는 거 알고는 계시면 좋겠네요. 이제 회장님 좀 마칩니다. 네네네. 나가면 너무 되죠? 네. 아이고. 잠깐만 이거 채팅 중에 아이고. 올라왔다. 예. 편안한 되세요. 네.
일단 우리 지금 사실 우리 김영우 쌤이 그 내일 일정 때문에 일찍 그 준비를 하셔야 돼가지고 저희끼리 이제 수다를 떨겠습니다. 예, 오늘은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전 감사드립니다. 잘 나갈게요.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나잇. 네. 자, 사실 이렇게 맺고 끊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저희 딱 시간 되면 딱 끊는 게 중요한데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오늘 요 강의를 요청드린 요지는 뭐였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 그러니까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그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그 공식적인 행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공단에 대한 이런 그 업무 시찰, 그리고 또 외국에서 이렇게 그 많이들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그 선진 시스템을 배우려고 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계시다가 보면 가이드로서 이런 안내를 할 경우가 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부서가 굉장히 여러 군데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건강관리보험공단뿐만 아니라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또 각 병원들도 다들 가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제도에 대한 개념 정리 이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요걸 했고, 그다음에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가이드를 할 때 한국의 이런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잘 활용하실 수 있게 하느라고 이런 배경 지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뭐 또 늦게 들어오셔서 못 들으신 분들 나중에 또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월달 일정 아직 그 공지를 못했는데요.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고, 그리고 또 저희 그 답사 프로그램 아마 오늘 중으로 정리가 돼서 내일 정도면 이제 공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사 또 여러 개 준비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래저래 저희가 뭐 저 혼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하고 뭐 협조해서 하고 있지만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미리미리 많이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조금 이번 달에는 조금 딴 일 때문에 바빠서 조금 제대로 팔로우업을 못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지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5월 달 또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5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